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68입니다. 퇴직 후 홀로 살고 있지만 비록 삶이 팍팍할지언정 나름대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손주 서준이는 이제 막 8살이 되었고 활발하고 영리해서 제 삶의 가장 깊은 애착이자 희망입니다. 한 달에 300여만 원 남짓한 연금은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매달 약값으로 나가는 돈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은 모두 저축했습니다. 오직 손주 서준이 생일에 맞춰온 가족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였죠. 반년 넘게 준비한 여행이었습니다. 항공권, 호텔 비자, 교통, 보험까지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알아봤죠. 영어는 한마디도 모르지만 밤새도록 여행 가이드북을 뒤적이며 빼곡히 메모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즐거이 해외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올 수 있다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려도 아깝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곱게 접어둔 옷들을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약통에서 고혈압과 당뇨약을 조심스럽게 꺼내 작은 주머니에 담고 세면도구, 선크림, 심지어 손주가 가장 좋아하는 해저 이말리 책까지 챙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테이블 위 서준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준이는 유치원 무대에서 태양 역할을 맡아 얼굴이 빨개지도록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고 마음속은 달콤함과 기대로 갈대고맘과 기대로 갈고맘과 저녁 7시 온 가족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만찬이라 했죠. 식탁 위에는 제가 전날 시장에서 직접 고른 재료로 만든 갈비찜, 잡채, 새우볶음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이상할 만큼 싸늘했습니다. 며느리 박혜진은 꼿꼿이 앉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식사했고 아들 이도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첫 해외여행이라 김수진 선생님께서 많이 신경 쓰셨어요. 말은 그랬지만 그의 시선은 저를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찌개 그릇을 들고 서준이에게 국을 떠주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도희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내일은 아빠랑 엄마 옆에 앉아야 해. 알겠지? 어르신들은 비행기가 불편하시니 뒤편 좌석이 더 안전할 거야. 그는 말을 하면서 아들 서준이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희는 다시 며느리 박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몸이 안 좋지만 우리 그때 가서 자리 배치를 보죠. 말을 마치자 그는 고개를 숙여 반찬을 집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마음이 굽니다.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인데 겨우 네 시간밖에 안 걸리잖아. 괜찮아. 박혜진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이 몇 자리나 된다고. 게다가 한 분 더 내면 원래도 빠듯해요. 어머니는 그냥 양보하세요. 도유 씨도 바쁜데 모처럼 휴가인데 좀 편히 쉬어야죠. 서준이도 아빠 엄마랑 같이 앉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 할머니는 어디에 앉든 상관없어. 그때 서준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뒤에 앉으세요. 저는 아빠, 엄마랑 같이 앉고 싶어요. 너희만 즐거우면 돼. 식사 후 저는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흐르는 물소리는 제 마음속 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문득 항공권을 예매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컴퓨터 앞에 4시간이나 앉아 겨우 비즈니스석 3자리와 이코노미석 2자리를 겨우 예매했었죠. 저는 그 3자리를 그들 3가족에게 주었고 제 나이가 많으니 편안하게 가면 어지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잉여인간이 되고 말아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저는 제 작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작년 초부터 적기 시작한 것이었죠. 매달 3, 4여여만 원의 연금에서 의료보험 자부담금과 약값을 제하면 1호역만 원에서 2억역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몇 달은 마을 주민센터에서 실버론을 빌려 5가족 항공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지출 내역을 뒤적였지만 마음속에 불평은 없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좀 더 희생하면 가족들이 좀 더 가까워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도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권 잊지 마. 탑승할 때 신분증 원본 확인해야 해. 10분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밖에 나가서 헤매지 마시고요.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의 흰 불빛이 천장에 흔들려 눈이 시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베개 밑에 놓은 뒤 몸을 돌려 이불을 끌어당겨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출발하는 날. 저는 아직 온 가족을 위한 여행.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 어르신들처럼 가족들 곁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서 공항 대합실의 햇살은 지나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반사된 햇빛에 눈을 찌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방콕 32도, 맑음이라고 날씨 예보가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햇살과 지금의 빛이 겹쳐지며 모든 것이 여행의 아름다움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손에 든 기내용 캐리어는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삶이었습니다. 산옅은 회색이었고 지퍼에는 사준이가 선물해준 열쇠고리, 작은 공룡 인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달아 흐릿했지만 저는 30분 일찍 공항에 왔습니다. 제 나이가 많으니 수속이 느릴까봐 일찍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죠. 체크인 카운터 앞에 다다르자 직원 한 명이 저를 쳐다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여권과 항공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는 전화를 걸어 옆 동료와 나지막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더니 고개를 들어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수진 여사님, 시스템상 고객님의 비즈니스석 좌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좌석 교환에 동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꾼 적 없는데요. 상대방은 고객님께서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고객님의 신분증 번호와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되셨습니다. 여직원도 조금 이상하다는 드더어조를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고객님의 좌석은 이미 다른 김 여사님께 할당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게 할당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혜진이 새 옷을 차려입고 명품 가방을 든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 도윤과 며느리 지우, 그리고 손주 서준이가 사탕을 먹으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내 자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당신이 바꾼 거야? 박혜진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느긋하고 거침없었습니다. 네, 제가 전화했어요.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뒤편에 앉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서준이도 아빠, 엄마랑 같이 앉고 싶다고 했고요. 비즈니스석이 몇 자리나 된다고 그걸 또 나누겠어요?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겨우 4시간 비행인데 다 같이 앉아가면 금방 도착해요. 그럼 제 자리는 네. 저 같이 앉아가면 금방 도착해요. 그럼 제 자리는요?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코노미석에 앉으시면 되잖아요. 박혜진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진리를 말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입을 번긋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프면 같이 안 가는 거죠? 지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아프면 같이 안 가는 거죠? 지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에도 약 먹는 게 맛없다고 하셨잖아요. 스스로도 뒤에 앉는 걸 고려하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기억이 나요. 엄마, 짐은 끌지 마세요. 여권하고 그 신용카드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서 같이 탑승권 바꿀게요.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귤 하나 건네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빤히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다른 사람들 탑승 늦추지 말고요. 박혜진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겨우 자리 하나 가지고 뭘 그래요. 우리가 너무 무례한 사람들도 아니고. 짐은 우리가 들어줄게요. 저는 우리가 들어줄게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돈은 엄마가 낸 거 우리 다 알아요. 그 카드 저한테 맡겨두시면 돌아와서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저는 다투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고개를 숙여 배낭에서 항공권, 여권, 그리고 지난 1년간 제가 아끼고 아껴 모은 모든 돈이 담긴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체크인 카운터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내가 아주 작았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엄마 제발. 도윤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쫓아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안 가요? 저는 쪼그려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같이 가자. 하지만 할머니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눈을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뒤편에 서 있는 익숙하다. 저는 뒤편에 서 있는 익숙하네. 착하다. 박혜진은 지우의 기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도윤은 그녀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손에 이끌려 탑승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은 환하게 밝았고 사방에는 뛰어노는 아이들과 바삐 오가는 여행객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서준이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뒤에서는 서준이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문이 찰칵하고 닫히자 집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아직 아침에 부쳐 먹었던 전의 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다 식어버린 차가운 냄새였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텅 빈 소파 위를 비추며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요.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가 허리를 굽혀 캐리어에 붙여 캐리어에 붙어 새 슬리퍼, 어린이 선크림, 햇빛 가리개 모자, 그리고 서준이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생일 선물, 작은 리모컨 보트까지. 저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그 배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을 뜯고 건전지 칸을 열어 안에 있던 건전지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그것을 부엌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함께 들어간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병과 썩은 토마토 몇 개였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저는 부엌 문간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이사온 작은 투룸입니다. 십수년 된 낡은 건물이라 채광도 좋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낡았으며 위치도 좀 외진 편이었지만 아들 집과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집을 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달 이웃이 추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견적도 잘 내준다고 했죠. 전화로 주소를 말하자 상대방은 다음 날 오후 2시에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각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고 입가에는 예의 바른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돌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이 좀 낡긴 했지만 근처에 학군이 좋아서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겁니다. 잘 팔릴 거예요. 달리 비싸가고 싶어서요. 잘 팔릴 거예요. 빨리 내놔주세요. 비싼 값 받을 필요 없어요. 비싼 값 받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시내에 없을 거니 바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보여주세요. 그는 열쇠를 받으며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안 계시면 계약 절차는요. 사람 찾으면 제가 돌아와서 계약할게요. 그는 2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참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는 2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참 시원시원하시네요. 결코 가정이 아니니까요. 중개인을 보낸 후 저는 크로스백 하나를 챙기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거의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와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굴자 몇 번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다가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다가 결국 휴대폰을 건네주며 달랬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에 몰두해 있는 아이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아무리 힘들어도 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번호가 불리자 저는 생각에 잠겨 있던 것을 멈추고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은행 카드 3개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급여 계좌와 재테크 계좌도요. 젊은 고객 담당 직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은행을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났으니 카드도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반쯤 이해한 듯 고개를 숙여 업무를 숙여 주거래 카드 해지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햇살은 전날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저는 파출소로 가서 전입신고서를 받아 지문 할인을 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출 사유란에 잠시 생각하다가 2글자를 썼습니다. 떠남. 전출질 안에는 1초 망설이다가 미정이라고 썼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시면 의료보험과 사회보험은 정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저는 서명하고 확인했습니다. 수속을 마친 후 저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행인들이 오갔지만 크로스백을 든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저는 단골버스 정류장 옆 작은 가게를 찾아 물 한 병을 사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장거리 버스는 몇 시에 출발해요? 밤 8시 반에 어느 지방 도시로 가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저는 표를 한 장 샀습니다. 저는 1초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네주면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쓰이는 거네요. 밤 8시 15분 저는 장거리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고 창밖으로는 수많은 승객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더 이상 제자리가 아닌 곳을 떠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옆에는 크로스백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제 모든 신분증, 현금 몇십만 원, 갈아입을 옷 2벌, 그리고 작은 보온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의 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번잡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문을 나서자마자 기차역이었고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끄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부들, 이어폰을 낀 젊은이들 모두가 바쁘게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가의 여관들은 모두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저는 그곳으로 갈키고 있었지만 저는 기차역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고 의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벽 쪽 자리를 찾아 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의자는 차가웠고 엉덩이가 다쳐나자 뼈머리까지 시린 듯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끌어당기고 가방에서 아침에 먹다 남은 찐빵을 꺼내 조금씩 빼어 먹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불빛은 환해 조금씩 빼어
먹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는데 대합실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계속 켜져 있는 불빛은 마치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임시 정거장에 불과하다고 일깨워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으려 했지만 아무리 자세를 고쳐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는 너무 시끄럽고 불빛은 너무 밝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마음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옆 의자가 갑자기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흰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겨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담배 한 개비를 들고 불을 붙였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나무 껍질 같았지만 두 눈은 영리해 보였습니다. 당신도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거지? 그녀는 저를 2초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드러내며 웃더니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눈빛, 내가 맞췄네. 당신 자리 뺏지도 않고 돈 빌리지도 않고 돈 빌리지도 않고. 저는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아 그녀가 주머니에서 비닐봉투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찐빵 2개와 작은 소주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좀 먹을래?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도 개의치 않고 식어버린 찐빵을 한 입 빼어 물고는 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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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에. 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도 몰고 철근도 날랐어. 당신은 기차역에서 밤을 샐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다녀온 애랑 결혼했어. 맨날 엄마 우리 90년대생을 엄마 우리 90년대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해줘야 해요. 그 말 90년대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해줘야고 말하더니 우리 집에 살지 말래. 엄마가 여기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아요라나. 그녀의 어조를 들으며 문득 그 비아냥거림이 제 마음속 깊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는 고개를 숙여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온 가족 해외여행 일정을 다 준비했는데 저도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는 날 그들이 제 표를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녀는 2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짧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2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짧은 웃음을 타르나 새벽 2시 반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 어깨를 으쓱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여기 계속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어디로요? 내 월세방. 하루에 7만 원인데 집주인하고 월세로 계약하기로 했어. 부엌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어. 그녀는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낯선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안 무서워. 전염이 얼굴을 차십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백팩을 자신의 가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흙먼지와 길거리, 포장마차의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움츠리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고 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흐릿한 노란 전구 하나가 흔들리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뒤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좁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제가 지난 몇 년간 가장 부러워했던 솔직하고 자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그 몸뚱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2달 안에 굳어버릴 거야. 강복순이 찐빵을 베어 물며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타워크레인 위에서 일했는데 당신보다 무거운 철근도 다 날랐어.
저는 그녀 뒤를 따라갔습니다. 손에는 어제 그렸던 지도가 들려 있었는데 이리저리 끄적거린 것이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보물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방 도시의 작은 골목들을 일주일 작은 골목들을 우리는 어느 지방 도시의 작은 골목들을 월세가 싸고 직접 개조할 수 있으며 번화가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원했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넓거나 하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하다가 마침내 도시 남쪽에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한약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집 어때? 이 집 어때? 강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꺾이리 꺾여진 나무하게 말했습니다. 문 앞에 철제 셔터는 녹슬어 있었고 문 위에는 수안건강이라는 색바랜 네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닫고요. 이 동네는 좀 한적하지만 어르신들은 조용한 걸 좋아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세로 할 거고 너무 비싸게 부르지 마요. 이틀 후 우리는 마스크와 앞치마를 두르고 먼지를 털어내고 약장들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이 처음이라 손이 미끄러져 약병 하나를 깨뜨리고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안 되겠네. 내가 할게. 강복순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반쯤 부서진 약장을 들어 끌고 나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할아버지들은 주전자를 들고 건너편 문간에 앉아 구경했습니다. 빨간 완장을 찬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두 분은 무슨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강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네들이 모여 사는 곳이요. 그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중고시장에서 테이블을 가져오고 문 앞에 약장을 떼어내고 나무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붓글씨로 몇 글자를 썼습니다. 묻힌 찻집, 가족 없는 찻집. 이름 멋있네. 그녀가 간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같이 외쳐주는 거야. 외쳐, 외쳐. 왜가, 왜 머리가 휘어졌는데도 무시다녀야 해?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노년을 보내면 되지. 누굴 기대해? 찻집을 개업하던 날, 우리는 별다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한 주전자를 우렸고 강복수는 손글씨로 쓴 포스터 몇 장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무료 입장, 소비 불필요, 자식 얘기 금지. 파란 개량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앉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보청기를 낀 할머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30분 동안 듣기만 할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했던 한 분은 꽃무늬 누비옷을 입고 들어오자마자 첫마디가 여기 자식들에게 쫓겨난 노인들 안 봤나요? 였습니다. 강복순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셋째 날 오후 우리는 백발 동맹 서약서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저는 붓글씨로 서약서를 써서 벽에 걸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고 8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명절 전화에 기대지 않는다. 스스로 노년을 보내고 서로 돌본다. 손해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는다. 백발 동맹은 웃으며 남은 생을 살아간다. 강복순이 맨 아래에 서면했습니다. 강복순이 맨 아래에 서면했습니다. 강복순, 자원 가입. 그녀는 붓입니다. 그녀는 붓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도 이름을 서면했습니다. 저도 이름을 서면했습니다. 김수진, 자원 가입. 더 이상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죠. 오후 5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윤상길 씨였습니다. 73살로 전직시 미술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림통과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밑은 심하게 처져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을 받아주나요? 마음을 받아주나요? 강복순이 빈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차 한 잔 마셔보고 당신의 마음을 받아줄지 마저. 그가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 그림이 값어치 없다고, 거실에 걸어두면 애들 놀란다고, 그림을 말아서 버리거나 숨기라고 했어요.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럼 당신의 그림은 이제 우리 찻집에 걸어두세요.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갔을 때 저는 바닥에 놓인 컵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을 때 강복순이 저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한마디 해볼래? 무슨 말을요? 공항에서 있었던 일 말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백발동맹이라고 쓰인 나무판 앞에 서서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돈을 모은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돈을 모은 이야기. 항공권을 예매하고 여행 계획 여행 계획이. 공항에서 시어머니에게 자리를 빼앗긴 이야기. 공항에서 시어머니에게 자리를 빼앗긴 이야기. 그리고 집에 가세요. 아들이 여기 두고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한 이야기.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그들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돈줄이었지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며 살아보자고요. 그 순간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 백발 동맹의 첫 번째 사회군.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 옷 입으면 우린 연금 받는 고급 인사 되는 거야. 강복순이 금색 계량 한복 치마를 들고 제 앞에서 한 바퀴 돌며 웃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3번이나 흔들렸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입는 거 아니야? 저는 조금 망설이며 거울 속 제 감색 정장 재킷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내 손에 1억 원트로치가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업 대량 재킷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업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연극하러 가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 거 아니야? 이번 소위 고급 실버 투자 강좌는 동네 주민센터 광장에서 뿌려진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양로 배당, 수익률 15%, 계란 증정, 건강검진 무료라는 내용이었죠. 우리 찻집 회사는 이런 전단지를 30여 장이나 모았고 어떤 분은 거의 등록하고 돈을 낼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강복수는 먼저 선수치기로 강복수는 먼저 선수치기로 강복수는 우리는 몇몇 백발 동맹 회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퇴직 경찰관인 윤상필 씨, 전직 공무원 박영호 씨, 직물공장 족장 출신 정우철 씨, 그리고 간호사 출신 마씨까지 모두 화장을 곱게 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각자 신분을 연기했습니다.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집이 세 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집이 세 채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간호사 출신도 있었습니다. 간호사 출신도 있었으며 간호사 출신도 있었습니다. 간호사 출신도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제3회 행복 실버 자산 포럼이라는 제3회 행복 실버 자산 포럼이라는 제3회 행복 왁군 강의 시작 전 사회자는 먼저 다 같이 참여하는 게임을 하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저는 홍삼정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69만 8천원 상당의 뉴질랜드산 홍삼 농축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들고 두어 번 돌려본 후 봉투를 뜯어 하얀 가루 한 돌려본 후 봉투를 뜯어 하얀 가루 한 섞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추를 꺼내 손바닥에 놓고 냄새를 맡고 살짝 맛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붉은색 결정 몇 개를 꺼내 씹었습니다. 저는 다시 붉은색 결정 몇 개를 꺼내 씹었습니다. 흑설탕 섞은 밀가루예요.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 강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여사님, 질서를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작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시장 감독 기관을 불러서 검증하게 했습니다. 그럼 시장 감독 기관을 불러서 검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박영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어떤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전직 시장 감독국 퇴직 공무원입니다. 이런 설탕 가루는 예전부터 봐왔습니다. 몇몇 할아버지들은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무릎이 아파서 이거 석 달이나 먹었는데 하나도 안 나아. 강복순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전날 그녀가 화장실에서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몇몇 바람잡이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손에 반지다. 저 할머니 손에 반지다. 딱 봐도 돈 많은 사람이야. 그 할머니한테 홍삼정 어떠냐고 물어봐. 우리 이모는 이거 먹고 마작도 쳤대. 그 순간 강복순이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 VIP 좌석에 걸려있던 빨간 리본을 떼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신들 같은 인간들은 우리처럼 머리 휘어진 노인들을 속여서 먹고 살지. 염치도 없어. 저는 마이크를 쥐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부귀영화하게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두 번째,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며칠 후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퇴직 노인 찻집, 집단 사기 폭로, 건강식품 투자 강좌, 사기극 밝혀내었습니다. 기사는 최민우라는 노년 기자가 썼습니다. 그는 그날 구경꾼 중 한 명이었고 돌아가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인터뷰에 응할 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집어드렸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고 산업화 시대를 살아왔으며 크지 않은 검은색 외피는 10년 전 제가 공개 강의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강의 목소리가 녹음되었지만 지금은 잊히고 싶지 않은 배신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껐습니다. 이도윤이 엄마, 카드 여기 두고 집에 가세요. 밖에 나가서 헤매지 마시고요 라고 말했던 한마디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찻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뜨거운 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작은 상자에 넣고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도윤아, 나를 찾지 마라. 죽은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니. 그저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않을 뿐이다. 이 녹음기 안에는 네가 내게 했던 가장 솔직한 말이 담겨 있구나. 기념으로 간직하고 너에게도 보존해 줄게. 저는 답장을 받을 주소를 쓰지 않고 발신일란에 김수진이라고 네 글자를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몸을 돌려 문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우체국으로 가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수신 주소는 그의 회사였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비쳐 조금 눈부셨지만 저는 눈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강복순이 찻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신문과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목소리로 막 들어선 정호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실검 떴어. 저는 손에 든 주전자를 내려놓고 신문을 받아보니 일면 우측 하단에 작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팔고 사라지자 아들 회사에서 녹음 폭로, 도덕성 바닥 드러내. 그녀가 휴대폰으로 SNS를 열자 엄마 집 팔고 카드 낭비야 요구라는 기라. 댓글이 이미 2만 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넘겨보았습니다. 흐릿한 회의실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 회의실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엄마, 카드 여기 두고 집에 가세요. 밖에 나가서 헤매지 마시고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한 여성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그런 날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내요? 그날 이도윤이 회사에서 면담을 받을 때 녹음 파일은 이미 직원 단체 채팅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유명 경제 블로거에게 비공개 메시지로 이게 바로 우리 리더입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면서 뒤로는 어머니를 해외여행 길에서 쫓아냈어요. 라고 제보했습니다. 온라인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역시 부동산 업계 인간들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은 만약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난 회사 문턱도 못 넘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댓글들은 그녀는 우리의 선배입니다. 당신 아들,
아마 상사한테 찍혔을 거야. 이미지 망쳤으니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겠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 맛은 아직 섰습니다. 그가 당신을 찾아올까봐 안 두려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염치 없이 찾아온다면 차 한 잔 대접해야지. 그녀가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수 정말 독하네. 칼이 아니라 이불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겉모습에 신경 쓰는 사람이니 한 번쯤 그의 겉모습을 망가뜨려 줘야지. 이때 손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상필 씨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실검 떴다면서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분점 낼 수 있냐고 다들 물어봐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바쁘게 들을 거두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차는 평소보다 더 향긋하네. 저는 문가로 걸어가 골목 어귀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 끝의 잎사귀들은 이미 노랗게 변했지만 하나하나 단단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강복순이 냉장고에 채소가 없으니 시장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작은 골목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의 낡은 거리를 따라 동쪽으로 2개의 신호등을 지나며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두부 가게 앞에서 순두부를 고르고 있는데 귓가에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제 몸이 순간 흠칫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고양이 귀 모양의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지우, 제 작은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또다시 외치며 엄마가 할머니 해외 갔다고 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다음 순간 다시 거두었습니다. 아이는 제 앞으로 달려와 제 품에 와라고 했고요. 저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멀리 떨어진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옆에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든 채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아이를 품에서 살짝 밀어내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두부도 사지 못했고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못 가. 너는 착하게 엄마한테 할머니 찾지 말라고 전해줘.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반쯤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렁한 채 바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반쯤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찻집으로 돌아온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복순이 고개를 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도윤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카메라를 든 젊은이와 실종자 전단지를 든 젊은이와 실종자 전단지를 든 여성 조수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먼저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저를 응시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굳이 엄마. 제가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물을 닦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뭘 원하냐고 묻는다고?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묻겠다. 저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네 아이 둘을 키우고 낮에는 밥하고 저녁에는 너희 온 가족 해외여행 가는 돈은 내가 다 냈고 비행기 표도 내가 다 샀어. 그런데 나는 네 입으로 비행기에서 쫓겨났어. 네가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고? 네 균형은 나를 사라지게 하는 거였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나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서준이가 할머니 아프면 라고 말한 거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멍청하니? 아니면 존엄성도 없니? 찻집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백발 동맹 노인들 모두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벽에를 걸린 서약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상필 씨는 찻잔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상필 씨는 찻잔을 들고 구석에 앉아 고개를 살며시 저었습니다. 강복수는 옆에 서서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나를 침짝처럼 이리저리 던져버리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디든 원하는 곳에 사세요. 다 엄마 말씀 들을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은 고만 그날 죽었어. 그날 저녁 찻집 뒤편 홀에는 작은 등이 켜졌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차 주전자와 찻잔 그리고 누렇게 바른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최민호 기자가 가져온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도 치검이 오르지 않아도 돼요. 그저 진실만 말할 겁니다. 라이브 방송이 정각에 시작되었습니다. 최민호 기자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백발 동맹 찻집에서 자신의 연금으로 자식과 손주를 키웠지만 결국 가족에게 내쳐진 어머니를 인터뷰할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올해 71살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카메라를 제게로 돌렸습니다. 저는 바르게 앉아 손가락으로 그 편지를 눌렀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퇴직 전에는 남교사 중 한 명이었던 국어 교사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느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제 아들은 36살이었고 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있었고요. 저는 제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고 손주가 학교 갈 때면 줄을 서서 기다렸죠.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댓글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댓글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제가, 여행 일정은 제가 타요. 자니 엄마도 이래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온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3년 동안 모아둔 연금을 썼고 주민센터에서 실버론도 빌렸습니다. 출발하던 날 저는 공항에서 제 좌석이 가족 대표에 의해 변경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제 자리에 앉았죠. 제 아들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카드 여기 두고 집에 가세요. 밖에 나가서 헤매지 마시고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댓글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가슴 아프다.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 속 원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카드 여기 두고 집에 가세요. 밖에 나가서 헤매지 마시고요. 화면에는 들었어요. 분통 터진다. 공개 사과해라라는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최민호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편지도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종이를 가족쇼입니다. 종이에는 가족 3천이다. 총합 1억 8,100만 원. 이 몇 년 동안 아무도 제가 뭘 먹고 약을 먹는지 어디에 사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언제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수 있는지 물었을 뿐이죠. 저는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펼치자 은행에서 뽑아온 거래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며 나지막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체 기록과 비고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했지만 왜 마지막에는 제 카드만, 왜 마지막에는 제 카드만에는 제 카드만, 왜 마지막에는 그저 마침내 이 말을 할 곳이 생겼을 뿐입니다. 최민호 기자가 마이크를 거두었고 라이브 방송이 종료되기 전 마지막 화면은 제 마르고 굳건한 손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엄마 집 팔고 비행기에서 쫓겨나 녹음 공개 대국민 공분이었습니다. 새벽 6시 반, 날이 막 밝아왔고 골목에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찻집 문간에 나무 간판을 닫고 걸레를 창가에 걸어두었습니다. 뒤를 돌자 그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노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상견례에 왔을 때처럼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의 고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을 닦으며 그가 꽃을 계단에 두고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꽃 아래에 눌러놓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연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놓치는 것임을 놓치는 것임을 놓치는 것임을 놓치는 것임을 정오 무렵 지유가 왔습니다. 작은 책가방을 메고 손에는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달려와 그림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안경을 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백발 동맹이라고 쓰인 찻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엉망진창으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그 웃는 얼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은 할머니는 계속 이렇게 웃어야 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꺼냈습니다. 가기 전에 먹어요. 여행 조심하고. 오후 3시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중고 승합차 6대에는 노년 자유여행 전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차창에는 노선도가 붙어 있었고 차체에는 큰 글씨로 노년은 스스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복순이 선글라스를 끼고 차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우선은 다 정해놨어. 오늘 밤은 국도 7호선에서 뷔페 먹는 날이야. 저는 웃으며 가게부를 닫고 찻집 열쇠를 정호철 씨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잘 지켜줘.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간판되지 못하게. 그가 열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를 전국 1위 실버 인플루언서 성지로 만들 겁니다. 저는 문 앞 간판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새 글씨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꼿꼿하고 늠름하게 노년각성 교류센터라고 씁니다. 더 꼿꼿하고 늠름하게 노년각성 교류센터라고. 차에 타기 전 찻집에 모든 노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보온병을 건네고 어떤 이는 작은 과일 상자를 주었고 또 어떤 이는 지도 한 장을 그려 벽에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차가 천천히 시동을 걸고 작은 골목을 벗어나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 새로 지어진 도로가 이어졌고 차창 밖으로는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는 건물들, 시장, 행인들,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쳤던 도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은 점점 높아지고 하늘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해발 4,000m가 넘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겹겹이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투명한 푸른색이었고 마치 처음부터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고 하늘로 몸을 향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털어 맑았습니다. 수진 씨, 여기서 가. 사진 한 장 찍어줄게. 그녀가 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셔터 소리가 찰칵하고 울렸고 제 마음속에서 수십 년 동안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자유는 거창한 구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도 기다리지 않으며 마침내 나는 나다, 김수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수진은 평생을 근면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연금을 한 장 한 장의 지폐로 나누어 한 가족의 평온함과 체면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탑승권 한 장으로 그녀를 배제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그저 은행카드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도 울지도 극적인 반전을 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집을 팔고 주민등록을 말소한 후 낯선 도시의 밤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찻집을 다신과 같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현실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의 삶이 당신을 앞질러가고 가족 관계가 형신을 앞질러가고 가족 관계가 형식적이고 멀어진 관계가 형식적이고 멀어진 관계가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노인이 될 때 그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노인이 될 때 그녀의 선택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당연하게 자신을 위해 살아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한 사람이 혼자서도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저를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